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오늘 2023년 5월 22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시 강만일 교수의 학문세계 이런 제목으로 3탄이 되겠습니다. 3부 당만길의 역사학이 죽어야 대한민국 역사학계가 산다의 제3탄으로 부제로는 강만길 교수의 학문세계 비평적 검토 이런 부제를 하나 달고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스승이고 대학 시절에 고려대학 사학과 시절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은사 중에서 제 스승으로서 가장 기억에 남고 제 삶에 또 학문세계에 영향을 끼친 두 분의 스승이 은사님이 계셨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학교 6학년 때 부산 교대부속 국민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이셨고 저를 굉장히 총애하셨어요. 저에게 엄청난 기대를 하신 분이었고 국민학교 6학년 담임선생님이었고, 두 번째로는 중학교는 제가 별로 인상 깊은 선생님이었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부산 중고 나왔지만은 상당히 부산에서는 인류 중고등학교였는데 그렇게 제 인상에 강력하게 저의 인생의 삶에 영향력을 미쳤던 선생님이 별로 없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그 당시에 60년대의 어떤 교육의 중고등학교의 어떤 비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근데 대학에서 학문의 세계에 눈을 뜨게 하신 분, 문제의식을 제기하시고 학문의 세계에 동기부여를 해주신 분이 말하자면 강만길 교수님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한글 창제,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적인 실론, 용비어천가, 이성계, 자기의 할아버지인 이성계의 조선 개국의 정당화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대중들에게 한글을 창조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도가 강했다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역사는 교과서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배경에 대해서 또 다양한 각도에서 항상 의혹을 보면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역사적 사실을 파고들어야 한다 하는 그런 깨우침을 일깨워주신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학 시절에 강만길 교수님은 항일 민족사, 민족주의의 깃발을 내세우고 일제 식민지 사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민족사관을 개척을 해야 된다. 실론을 많이 쓰시고 강의실에서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많은 제자들이 학생들이 거기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법학 인문사회가 일찍 가지 않으면 강의실에서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만석이 되고 가장 인문사회 합쳐서 가장 많은 수강생을 확보를 하신 분이 강만길 교수의 강의였던 겁니다. 제가 오죽하면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시절에 교수를 목표로 해서 대학원 과정을 공부를 하려고 유학을 가려고 그랬는데 처음엔 독일로 가서 독일 민족주의, 게르만 내셔널리즘, 저만 내셔널리즘을 공부를 해볼까, 독일 민족주의를 연구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저는 20대에 저의 가장 연구 대상의 과제는 민족주의, 내셔널리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만큼 강만길 교수는 저의 학문 세계에 깊은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그래서 독일 유학은 어쩌다가 좌절이 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지만 어떻게 보면 미국으로의 유학이 제가 보는 어떤 현실주의적인, 어떻게 보면 실용주의적인, 현실주의적인 역사 인식에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한반도, 한중일 이런 동북아 역사 인식을 벗어나서 어떤 글로벌한 어떤 역사 인식에서의 세계사적인 어떤 한국사가 세계사적인 어떤 구조 속에서 한국사를 보는 그런데 큰 영향을 미친
유학 시절이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이 서론적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강만일 교수님을 제자로서 이렇게 저렇게 참 비판한다는 것은 참 고려대학 사학과에서는 전무후무한 일인데, 고대 전통이 이런 겁니다. 스승이라든가 선배가, 스승이 공산주의자라 해도 그 앞에서는 충충충 어떤 맹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집단의식이 굉장히 강한 것이 고려대학교 전통입니다. 그리고 민족의식도 강합니다. 자유정의 진리를 하지만은 고려대학은 민족의 대학이라 해서, 그럼 민족이 뭐라는 뭔 뜻이냐는 이야기입니다. 민족이라는 게. 민족이. 점점 더 많은 역사학자들은 민족이라는 것은, 베네딕트가 책을 또 썼지만은, 상상된 공동체다. 근대 국가에서 만들어낸 개념이다. 만들어낸. 실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가 아니라, 실체는 국가라든가 국민이라든가 주권이라든가 영토. 국가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영토, 국민, 주권. 여기 민족은 없어요. 민족. 이용 교수는 뭐 종족주의, 한국의 민족주의를 종족주의다. 이렇게,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서 한국의 민족주의는 종족주의적인 그 습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적인 검토를 했는데, 이제는 많은 학자들이 민족주의, 유럽 근대국가가 제국주의로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어떤 내셔널리즘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는데, 그 내셔널리즘, 민족주의라는 것은 근대국가가 만들어낸,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만들어낸 상상력에 의해서 상상된 공동체라 하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저도 그 책을 읽고 많은 느낌을 시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말하는 민족이라는 게 이게 어떤 구체성을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민족이라는 게 한민족 하는 것이 남북 하나 합친 것인지, 남한과 북한을 국민을 합친 것이 민족인지, 아니면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처럼 전 세계에 흩어진 그런 한민족이라는 것이, 그럼 국적은 다 중국이라든가 유럽, 미국에, 외국에 나가면 다 우리나라 국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민족적인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것이, 아이덴티티가 뭐냐. 이런 의문이 더 학문적으로 규명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분, 이제 서론 좀 길어졌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스승의 강만일 교수님 저 은사의 학문적인 것을 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장시간을 걸쳐서 독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강만일 교수님이 한국 역사학계에 이런 민족주의를 내걸면서 민족 통일 이런 화두를 걸고 학문 세계를 자신의 주의 주장, 팩트를 가지고가 아니라 이렇게 역사학이 걸어가야 한다 하면서 후진들을 역사를 붙잡고는 아니지만 대단히 의도적으로 철학자 입장처럼 근거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어떤 관념이라든가 컨셉이라든가 자신의 주의 주장을 가지고 역사학을 어떻게 미래를 향해서 끌고 가려 했던 그런 의도성이 너무나 강하다 하는 점입니다. 그 통일사학이라는 것이 민족, 그 다음에 민중, 통일 이런 그 역사학이라는 것이 세계사적으로는 존재하지도 않고 전무후무하고 한국적인 풍토에서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인데, 이것이 거의 그 현실주의적으로 우리나라 역사학이 가야 할 방향과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또 어떤 그 민족주의를 앞세운 그 민중 통일사학이라는 것이 하나의 그 잘못된 그 민족주의라는 우상에 의해서 잘못 학문 세계가 오도되고, 그 결과 대한민국 역사학계는 강민길 교수의 지침에 의해서 역사서술을 실론적인 그런 주의 주장에 의해서 대단히 작용화되는 방향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제가 감히, 저도 상당히 나이가 먹었습니다만은, 이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70년대 유신 때 대학 시절에 갔으니까, 유신체제 때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지금 강광일 교수님의 역사학이 민중 통일사학이라는 것이 지금 50년이 됐지 않습니까? 50년. 50년대 어떤 역사학계의 주의 주장도 실론이 20, 30년 더 이상 가질 않아요. 50년 간 거는 너무 많이 간 거예요. 새로운 역사 인식론이 나오게 되고, 과거에 있었던 역사학이 끊임없이 한 10년 되면은 그것을 극복한 새로운 역사 인식론, 새로운 사론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안 나왔잖아요. 이런 그 역사학 작용 속에서 나온 게 누굽니까? 민족 강풍 속에서 주사파들이 설치되고, 김일성 주체 사상이, 민족끼리 가자 하면서 우리 사회가 주체 사상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되면서 역사학계가 또한 그렇게 붉게 물들면서, 역사학계가 북한 체제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그런 그 영향이, 남북한 간에 어떻게 협상 통일을 해보자 해서 끼리끼리 해보자 하면서, 국민의 안보 인식이 무너지고, 거기 지식인들의 역할이 교과서가 잘못 서술이 되면서, 지금 대한민국 역사전쟁에서 대한민국의 건국 산업화, 민주화의 기초를 이뤘던 세력들이 소위 말해서 사이비 민주화 세력의 역사전쟁에 패배한 그 시발점을 논거를 제공하신 분이 저는 강광일 교수의 역사인식론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학자로서 대한민국 역사학계를 잘못 이끌어간 중대한 책임이 있다. 저는 그것을 감히 제 제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 2005년 월간조선 11월호에서 강광일 교수님의 역사 인식론 비판을 첫 출발로 해가지고 계속 2탄, 3탄을 쓰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더 이상 못 썼습니다. 김정일의 수생님은 김정일의 인질이 되셨습니다. 그 칼럼이 2005년 11월 월간조선 그 칼럼이 너무나 역사학계에 저를 아는 선후배사에 충격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 저는 그 강광일 역사인식론에 대해서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정도 썼으니까 다른 그 동료, 선후배 강광일 교수의 제자진들이 언젠가는 강광일 교수 역사학을 비판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기 나름대로 새로운 역사학을 만들어 나가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아무도 강광일 교수의 어떤 제자도 강광일 교수의 역사인식론에 대해서 학문적인 차원에서 역사학 작용화를 이끄는 그 책임론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을 저는 학술적인 그런 차원에서 지적하는 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 문제를 거론을 하는 겁니다. 이미 우익은 대한민국의 역사전쟁에서 좌익한테 패배했습니다. 4.3 사건을 4.3 반란 폭동 사건을 무장 폭동 사건을 민중항쟁으로 해가지고 뒤집어 놨잖아요. 역사 해석을 왜곡해가 뒤집어 놓은 상태에서 뭘 기대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시발탄 된 것, 강 교수님이 이 4.3 사건에 무슨 초대 위촉위원으로 임명을 받았더라고요. 그럼 거기 가서 뭘 이야기했겠습니까? 제주항쟁은 통일정부를 수립을 위해서 투쟁했던 민중항쟁이라는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쫙 깔렸는데 거기 대표적인 학자 아니었습니까? 제가 그걸 보고 기가 차더라고요. 오늘 제 3부는 강광일 교수의 학문세계 비평적 검토인데, 지난번에 2편에서 말씀드렸듯이 오기영 씨라는 사람이 자기 형이 이제 그 일제한테 이제 독립운동 하다가 이제 그 탄압을 받고 또 옥살을 했던, 아마 상당히 항일운동을 공산주의 운동이 연루된 인물이었던 모양인데, 오기영 씨 자신도 여기서 49년에 월북을 했지만 상당히
지식인, 해방 전국에서 지식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오기영. 그래서 강만일 교수는 오기영 씨가 자유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평양행을 강행한 것은 남한의 이런 체제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기영 씨는 자유주의자인데도 불구하고 평양행을 강행한 김구라든가 김규식이라는 정치 노선을 지지한 그 협상파였다 하는 겁니다. 그 남북 연예인, 문학의 이런 예술인, 지식인들이 한 100명 넘는 사람들이 김규식의 평양행을 지지하는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가 이제 남북 협상을 해서 통일정부를 구성하자는 분위기가 무르익게 됐는데, 문제는 김규식이가 4월 달에 가가지고 한 2, 3주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왔을 때 분위기가 싹 식어버렸어요. 왜냐? 김규식이가 평양에 가서 뭘 했습니까? 사회를 봤습니까? 제대로 무슨 발언을 해가지고 자기 주의 주장을 관철시켰습니까? 완전히 그런 덜러리 있으면서 허수아비 역할, 덜러리 역할만 하고 이용만 실컷 당하고 김규식이가 5월달에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남북 협상파가 김일성에게 이용당했다는 그런 소문이 싹 돌면서 찬물이 남북 협상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어져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남북 협상파가 48년 5월 이후에는 남한에서 행세하고 정치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강만일 교수님의 그 자서전에는 뭐라고 합니까? 오기영 씨가 49년에 월북을 한 것은 남한의 이승만 정부가 친일청산이 미진해서 월북했다. 그렇게 이제 그 뭐 시를 통하거나 제2 해방이 된다, 이 시를 통해서 자신의 친일파가 뭐 친일 경찰이 다시 행사하는 거 꼴보기 싫다, 이렇게 저렇게 비분관계한 시를 이제 인용을 하면서 오기영 씨가 49년 월북을 한 것은 친일파 청산이 미진해서 홧김에 월북했다,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그럼 북한이 과연 남한보다 더 나이스하게, 화끈하게, 아주 스마트하게 친일파 청산을 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강만일 교수는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근데 한국에서, 남한에서의 친일파 청산이 자기 각도로 볼 때, 자신의 척도로 볼 때는 친일파가 미진하다는 거죠. 오기영 씨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북한에서 친일파 청산은 제대로 됐느냐? 거기에 대한 자료라든가 그런 그 기사라든가. 기사는 뭐 북한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 두 사람이 알 리가 없는 것이고, 완전히 48년부터 5월부터입니까? 아니죠. 38선이 꺼지면서부터 아마 몇 달도 안 돼가지고 양쪽에 왕래를 못하게 했어요. 누가? 소련 군정이 못하게 했어요. 서로 왕래도 못하게 하고, 우편물을 북한 남한 자유롭게 우편물을 왕래를 못하게 한 게 누굽니까? 그게 소련 군정이에요. 그러니까 49년 오기영 씨가 월북했다 하지만은 북한이 남한보다 더 친일파 청산을 스마트하게 했는지, 그런 구체적인 걸 모르는 거예요. 어떤 막연하게 북한은 더 나은 유토피아, 더 확실히 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갔는지, 아니면 남한에서 더 이상 자신의 정책 입기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갔는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죠. 그리고 강문길 교수 자신도 북한이 남한보다 더 스마트하게 친일파 청산을 했는지 모릅니까? 70년대에 이 북한의 학자들 만나가지고 제일 먼저 달라는 게 뭐예요? 강만길 교수가 제일 먼저 남북 연합 역사학 회장을 했을 때 제일 먼저 요구한 게, 북한 쪽에 자료 달라는 게 뭐냐? 북한에서 친일파 청산을 어떻게 했는가, 그 자료를 달라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북한에서 그 자료가 제대로 있을 리도 없거니와, 있다고 해서 강만길 교수한테
예 하면서 죽었겠어요? 어림도 없죠. 그 북한 사람들 너무 우습게 쉽게 생각한 것이죠. 5.18 청사는 남한만 안 됐다고 자꾸 야단만 칠 게 아니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그 비교해가지고, 비교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할 건이지, 프랑스라든가 다른 나라하고 일단 뭐 비교해가 할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꾸 서론이 이제 길어졌는데, 강만길 교수가 고려대학을 입학한 것이 전쟁 중인 1952년 전시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59년까지 해서 한 7년 동안에 고대 사학과에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바로 이제 59년부터 대학원 시절을 석사과정을 등록을 한 것 같습니다. 강만길 교수는 처음부터 역사학을 하면서 일찍이 자각한 게 있습니다. 뜻을, 학자로서의 드림인데, 그걸 일찍이 이제 꿈을 가졌는데, 어떤 것이냐면, 일제시대 때에 그 일본 그 관학자들이 한국을 침략을 했을 때, 그러니까 농경국가인데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조선은 농경, 봉건, 논두란 국가, 농업국가다, 봉건국가다. 따라서 발전이 안 됐는데, 일제가 와서 이 조선의 근대화, 공업이라든가 산업시설, 근대화 과정을 이식시켰다. 그것도 자본주의를 발달시켰다 하고 이제 그런 이론적인 전개를 한 것이 철저하게 조선시대가 봉건시대고, 이 봉건시대, 그리고 그러한 그 전근대 사회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소위 그 학자들이, 일군의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것이 식민사관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일제 말기에 국민학교에 입학했던, 국민학교 6학년 때 해방을 맞았으니까, 국민학교 5학년 동안을 일제의 식민지 시대에, 한자도, 아직 그러니까, 일본어 교육을만 받고, 그 다음에 일본 역사에서 조선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데 대해서 한이 있었겠죠. 장시 개명이라든가 또 전쟁 막바지에 굉장히 가혹한 이 몰아치기에 식민 통치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자신은 어떤 꿈을 꿨느냐? 일제시대에 삭시튼 어떤 그런 그 민족주의 역사학을 발전시키겠다. 그러니까 탈식민사관이죠. 식민사관을 극복해서 민족사관을 발전시키겠다는 뭐 그런 그 꿈을 일찍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뭐 신체라든가 박은식이라든가 거기서 어린이 민족 정신이 그런 것에 항일운동의 어떤 역사자들의 어떤 그런 민족주의적인 어떤 각성 항일운동을 보고 상당히 자극을 받았던 겁니다. 그 나름대로 애국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고려대학교에 있는 그 신석구 교수가 이제 강만길 학생을 보면서 그 의식이 이제 민족주의 의식이 애국심이 투철하니까 신석구 교수의 총애를 받으면서 이제 국가편찬위원회입니까? 그게 이제 조교자를 얻으면서 이제 알바 비슷하게 하면서 이제 학문을 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강만길 교수는 그 일제 식민지가 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원인은 외부는 물론 일제의 침략인데 내재적인 원인을 주목하게 되는데, 여기 좀 흥미롭습니다. 조선이 뭐 우리가 제가 배울 때는 그 정쟁, 당파싸움 징글징글 하지 않습니까? 2조 500년이라 생각하면 두 가지 생각나는데, 승리하게 찌든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징글징글한 그 당파싸움, 임진왜란 전후로 했어도 당파싸움 했잖아요. 동인 서인 해가지고, 그 전쟁, 임진왜란 대비도 안 하고 당파싸움을 했었잖아요. 징글징글하게 당파싸움이고, 또 이 개항 이후에 그 제대로 소금물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개화파하고 수구파 갈등, 이런 정치적인 것, 이런 걸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
이제 내재적 원인으로서는 강만규 교수가 더 분석하는 것은 정치적인 정쟁이라든가 어떤 양반 계급의 어떤 구조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사회 경제적인 요인, 마르크스적인 그런 그 자본주의 미발달, 사회 경제적인 요인을 대단히 강조를 하게 됩니다. 여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책을 통해서 한번. 여기 지금 이게 지금 아시아 지역이 보세요. 아시아 지역의 식민지 분할이 거의 끝난 20세기 초엽에 우리 정도의 문화민족 사회가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까닭을 외세 침략에서만 구할 것이 아니라 민족 사회의 내적 원인은 특히 사회 경제적 원인에서 규명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 정도의 문화민족 사회, 조선시대의 그 성리학 중심의 어떤 문민 통치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살았지만은 강만일 교수의 의식구조라는 것은 조선 전통적인 조선이라는 나라는 문화민족이고 괜찮은 나라다, 뷰티풀 컨트리,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민족 사회 내적 원인, 사회 경제적인 소셜 에코노미컬 프로블럼이에요. 사회 경제적 원인에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 경제적 원인이라는 것은 그죠? 자본주의 미발달, 자본주의가 어느 정도 발달됐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선의 그 상업 자본이 자본주의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느냐? 이제 거기에 이제 매달리는 겁니다. 왜? 일제가 침략을 안 했어도 조선은 상업 자본주의 발달을 통해서 자본주의가 발달되면 이게 산업화가 되니까 일제 침략을 안 했어도 되는데 일제 침략 때문에 식민지가 됐다는 겁니다. 일제가 아니라도 조선은 자체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본주의가 발달되고 산업화가 된다. 근데 일제가 침략을 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책들 쓰려고 한 것이죠. 조선업의 상업자본의 발달을 이런 책을 쓰려 했는데 이제 책을 쓰지 못하고 이제 통사비상 한국 근대사라든가 한국 현대사 이런 그 논설문을 쓰게 돼 가지고 이런 뭐 아카데미 사학자가 아니라 농객이라는 말을 더 많이 듣게 됐다. 그건 뭐 자기 그런 솔직하게 자기 실제로 논문보다는 논평을 많이 썼으니까요. 실론, 사론에서 역사 칼럼 같은 그런 것을 많이 쓴 것은 사실입니다. 네. 자, 그래서 그러면은 다시 한번 돌아가 본다면은 역사학의 이제 역사 인식의 기초라는 것은 아까도 이제 사회 경제적인 관심이 그냥 생긴 건 아니죠. 그냥 저절로 생긴 건 아니고 지금 대학원에 가기 전에 강마일 교수가 읽었던 책 중에서 자기가 이제 확 와닿은 것이 뭐냐면 1953년에 백남문이가 쓴 조선사회경제사, 이게 1933년에 나온 건데 조선사회 경제사를 어떻게 힘들게 찾아서 구해서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백남문 교수라는 분이 이제 강마일 교수의 역사인식 방법론에 가장 큰 영향을 저는 미쳤다. 저는 그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요것 좀 말씀드려야 될 것이 강마일 교수가 가장 존경한 경제학자인데 이 백남문 교수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입니다. 일본에 유학 가서 말하자면 전부 고창 출신으로 동경 유학을 가가지고
1918년에 동양유학을 가가지고 1925년까지 거기에서 이제 마르크스 경제학을 좀 배웠던 공산주의에 물이 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부를 하고 나서 7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서 그 연희 전문에 상가대학 교수가 되었고, 그때 이미 이제 그 백남문 교수는 상당히 그 인기가 있는, 뭐 저 동경대학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7년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일본어라든가 그 당시에 그 마르크시즘 경제학적으로 이제 경제학자로서 어떤 그 저 칼럼이라든가 글들이 굉장히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많은 파문이라든가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그 신선한 풍파를 일으킨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남문 교수가 는 심리사관을 아주 노골적으로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니까 일군의 그 그보다 젊은 학자들이 그 상당히 그 비판을 존경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백남문 교수는 1894년생이었으니까 강 교수에 비해서는 벌써 뭡니까 한 상당히 지금 나이가 지금 벌써 상당히 오래된 선배 기억이 됐던 것이죠. 이 백남문 교수가 심리상을 극복하고 또 심리상을 극복하는 것을 사회경제적인 그런 그 측면에서 조선의 이 마르크스주의적인 입장에서 조선의 역사를 체계화시키려고 하는 노력.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 항일운동 차원에서 물론 공산주의 이론에 흠치를 했지만은 그래도 그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백남문이가 민족주의적 성향이. 예. 그래서 민족주의 사관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어떤 대한민국 아니죠. 조선이 식민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족주의의 입장에서 식민상을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한 그 길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굉장히 역사 방법론에 있어서 강남일 것 같은 그 학문을 통해서 항일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젊은 이 군에게는 어마어마한 지적인 충격을 주었던 것이죠. 강만길은 1953년에 힘들게 백남문의 조선사의 경제사를 그 책을 입수해가지고 대단히 그 열심히 읽었던 것이고 또 자기 스스로가 백남문의 역사인식론을 개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백남문도 1948년입니까? 북한을 가버리지 않습니까? 월북을 해버리고 또 나중에 백남문이가 지식인 그룹, 교수 그룹들 경제학 쪽의 지식인 그룹들을 많이 월북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사회경제사를 전공한 사람들 백남문 학파 계보들 이 제자들은 싹 이북으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회경제적인 차원에서 민족사학을 정립해야 되겠다는 인물들은 공백기가 생기고 그 자리를 말하자면 강만일 교수가 그 자리를 들어갔다 꿰찼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자리를 개성을 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역사 실론이라든가 강의실 차원에서 제가 강의 들었습니다만은 자기가 가장 존경한 분은 백남문 교수 또 조선사회 경제사 굉장히 탁월한 저서였다. 그리고 칭찬한 걸 제 강의실에 들었어요. 저도 70년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스타일이죠. 역사 인식론의 스타일의 개성자로 자청하면서 후계자가 된 것이죠. 다만 백남문 교수가 언급한 좀 노골적인 어떤 그런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그런 마르크스의
마르크시즘적인 그런 것은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지금 이제 그 순화시킨 그런 차원에서 역사 인식론을 전개했다. 조심스럽게 전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백남은 교수로부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여기 이런 글이 나옵니다. 6.25 전쟁 전에 대학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해방 후 북녘에서 활동한 백남은, 김한주, 전석담 등의 학자들을 직접 만난 적은 없었고 다만 저서들을 통해 학문적 영향을 어느 정도 받았을 것이다. 저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깊은 영향을, 이 책 때문에 상당히 깊은 영향을 받았지 않는가 그렇게 봅니다. 이 백남은, 김한주, 전석담 등은 아마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들이고 이런저런 것에서 이분들이 쓴 책들을 강 교수가 아마 그 읽고 어떤 인용도 몇 군데 그 저서에 저는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더 볼까요? 어떻게 보았는지 지금은 기억이 없으나 백남은의 조선사의 경제사를 읽었고 조선봉건사의 경제사도 있다는 걸 알고는 반드시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으나 그때는 검색했던지 구하기 어려웠다. 이게 조선봉건사의 경제사는 1937년에 백남은 교수가 썼던 것인데 이 두 책을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다 하는 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항일운동 과정에서 민족해방운동을 했던 좌측에서 공산주의 계열의 백남은, 김한주, 전석담들이 이제 이북으로 갔는데 이런 마르크스주의자의 경제학들의 학문적 영향을 굉장히 적잖게 받았다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말하는 김한주라는 인물이 여기 나옵니다. 김한주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나는 당시 저서를 통해서 학문적인 영향을 받았던 김한주 씨가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다. 내 저서를 통해 알았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소개한 겁니다. 다른 교수가 소개한 건데 김한주가 어떤 사람인가 소개를 강 교수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김한주 씨는 일제시대에 일본 호세이 대학을 나온 동아일보 기자였으며 일제 말기 그 신문이 폐간될 때 폐간서를 썼고 해방 후에는 월북해서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 강좌장을 지냈던 그런 인물입니다. 자, 국민학교 6학년 때에 마산에 있는 국민학교 시절에 담임 선생님이 노래 두 곡을 불러줬다 그러지 않습니까? 적기가 하고 봉선화 이야기하면서 눈물 절절 흘리면서 자에게 연루돼가지고 아마 건준 아니면 조공 멤버든지 해서 이제 감옥살이까지 했던 인물인데 그 사람이 그런 꿋꿋한 신조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는 것이 제가 1편, 2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산의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부터 해서 또 이 해방 이후에 학문세계, 고려대학교에서 이렇게 거쳐가면서 그 주변 인물들의 행운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은 강만기 교수의 지적인 학문적인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들에게는 좌익이 꽤나 있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또 강만기 교수에게 학문적으로 깊이 영향을 미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세 번째 임창순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고려대학교에 시강강사였고 한국금속학을 전공한 인물인데 이분이 아마 1차 인혁당 사건입니까? 거기에 연루되면서 죽을 때까지 나는 사회주의자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은 사회주의자라는 게 공산주의자라는 것이죠. 전향을 거부했던 그런
임창순 씨가 시간 강사로 고대 강의를 나왔던가 봐요. 근데 상당히 임창순 씨로부터 또 학문적인 영향력을 많이 받았던 그런 인물이 임창순이라는 인물이 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그러면 그 일제시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문제를 이제 가지게 되는데 그 민족주의 세력 강만희 교수는 민족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이죠. 여기서 바로 사회주의 세력이라는 것이 공산주의 세력이에요. 민족주의 세력과 공산주의 세력이 합작을 한 민족 통일전선의 차원에서 항일운동 이걸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평생 동안 지론이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 항일운동가의 독립운동도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닌데 6.25 전쟁을 끝나고 나가지고 이런 공산 반공주의 노선이 우리나라에서 거듭할 때 학교에서 이러한 주장이 잘 먹혀들지는 않았죠. 근데 꾸준하게 좌우익 통일전선 높이 평가돼야 된다고 여러 차례 주의 주장을 하면서 식민지 시대의 항일운동은 다시 서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뭐냐면 공산주의 항일운동, 공산주의 항일운동도 그것도 독립운동이 아니냐, 항일운동이니까 그것도 나름대로 업적을 재평가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평생 동안에 주장을 했는데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마 그 광복절 60주년 기념사업회 추진위원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강만희 교수님이.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2005년 4월 10일자입니다. 김일성 전 주석의 항일 빨치산 운동도 당연히 독립운동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굉장히 용기 있는 발언을 하신 바람에 이 우익 시민단체에서 발칵 크게 이제 그럴 수가 있느냐 혹은 뭐 그동안에 반공주의 어떤 반공적인 것이 하나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던 그런 것이 학문 세계에도 이렇게 주류를 형성되었는데 그것을 좀 이렇게 걷어내고 공산주의 항일운동도 항일운동 한 게 맞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연구의 물결을 트게 되고 나중에 후일 뭡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원봉 이 무장 독립운동하고 당도 조직을 여러 차례 만들었지 않습니까? 뭐 민족 통일당입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김규식하고 또 계속 연결되고 김원봉의 극자 공산주의 항일운동 또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 책도 내고 또 이제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뭐랬습니까? 김원봉도 훈장을 수여해야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상당히 무리를 빚었던 그런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강만희 교수는 김일성의 항일운동을 이제 굉장히 김일성 항일운동의 실체가 뭔가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요. 우리나라 김일성 일제시대의 항일운동, 김일성 항일운동에 대해서 최고의 고리자가 누구냐 하면은 성균관대학의 정액과 교수였던 이영명 교수입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보천부 전투로 해가지고 여러 명의, 5-6명의 김일성이 있다는 것도 거론하고 많은 논문이라든가 이런 책도 내셨는데, 과연 강만희 교수는 김일성의 정체를 제대로 알고 또 어떤 차원에서 김일성의 항일운동을 당연히 독립운동으로 평가를 해야 되느냐,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순수하게 학문적인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는 지금까지도 미스테리로 남아 있습니다. 좌우간 북한의
이 건국 이후에 김일성의 그 3대 독재 세습 체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대단히 그 부드러운 그런 시각을 끝까지 견지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